반갑습니다. 유도입니다. 한참 만에 이 자리에 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제가 제 얘기 간단하게 하고 제가 알고 있는 그러한 어떠한 그 사실에 대해서 공유하고자 합니다. 저는 사실은 제가 이렇게 나서서 이렇게 특강이라는 이름으로 이 애국 예배를 드리게 하는 것은 평범한 제가 이 자리에 섰다는 것은 여러분들도 이러한 어떤 주변 사람들에게 저와 같이 이런 어떤 정확한 사실을 가지고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때로는 강사도 되시고 때로는 또 어떠한 그 가정에서는 어떠한 또 좀 더 많이 아는 어떠한 그 부모로서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교사도 아니었고, 저는 특별히 어떠한 강의를 누구한테 배운 적도 없고, 단지 그냥, 이 나라가 저도 평범하게 살다 보니까 잘 몰랐지만, 이 나라에 대해서, 이 정치인들에 대해서 정말 조금씩 알아가다 보니까, 정말 너무나 이 나라가 잘못 기울어져 있고, 잘못된 곳으로 가고 있구나 하는 그러한 어떤 위기의식, 그리고 어떤 작은 사명감,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들이 작용했기 때문에 저도 좀 공부를 나름대로 공부도 하고 해서 이 자리에 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요즘에 굉장히 아마 어떠한 그 매스컴을 보시면 굉장히 답답하실 거예요. 정권은 바뀌었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갑자기 나타난 윤석열이란 분을 통해서 정권은 바뀌었는데 지금 1년 한 반 정도 이상 지났죠. 그런데 대통령이 바뀌면 바로 어떠한 많은 것들이 정말 일사천리로 바뀔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들도 생각하셨을 거예요. 저도 그런 생각을 검사 출신, 검사장 출신의 대통령이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대한민국의 비정상을 정상화시키겠구나 하는 사실은 기대감이 많이 있었죠. 그런데 그것이 사실은 굉장히 생각보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잘하고 계신 거예요. 제가 보건대도 애교면 애교 여러 가지 지금까지 걸어오는 그런 일들을 하시는 일들을 보면은 정말 준비된 대통령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지 않았는데 많은 부분에서 그래도 굉장히 잘 역할을 감당하고 계시구나. 그런데 반대로 얘기하면은 지금 저들은 문재인 정권 5년이 아니라 수십 년 전부터 저 사람들은 엄청난 준비를 했고 또 문재인 정권의 정점에 이른 것이죠. 그 모든 입법, 사법, 행정 모든 것을 장악하다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거예요. 또 중요한 것은 지금 국회의원이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잖아요.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대의 민주주의를 하는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150석이 안 되잖아요, 지금. 국민의힘이,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쪽이. 그러니까 어떠한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엊그제, 얼마 전에 이재명 당대표가, 공식적인 자리니까 제가 그 당대표라고 부르겠습니다. 이재명 당대표가 영장 실질심사를 우여곡절 끝에 했잖아요. 그런데 기각됐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영장 실질심사에 대해서 좀 아세요? 저들은 영장 실질심사를 통해서 영장이 기각되니까 뭐라고 그래요? 마치 무죄인 것처럼 이재명이가 아무런 죄도 없이 정말 검찰 독재에 의해서 검찰에 의해서 핍박받는 그런 사람으로 저들은 그걸 미화하고 포장하잖아요. 그런데 영장 실질심사라는 것은 검사가 기소를 한다는 건데 검사가 기소를 할 때는 어마어마한 시간과 그 자료를 가지고 검토를 해서 기소를 하는 겁니다. 단순하게 일반인들도 그래요. 그런데 당대표고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그럼 가장 어찌 보면 매스컴에서 제일 많이 거론되는 게 이재명인데 섣불리 그를 기소할 수 있을까요? 자료가 제가 알기로는 한 20만 장 이상이 된다고 그래요. 수많은 증거 자료들을 통해서 기소를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의 사법부조차도 장악이 돼서 얼마 전에 김명수 대법원장이 물론 퇴임을 했지만 그가 꽂아놓은 서울중앙지법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통해서 영장 전담 판사가 3명이 쉽게 선임이 된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누굴까요? 김명수가 꽂은, 아니면 그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꽂은 그들은 누구예요? 결국은 이재명 쪽이겠죠. 그죠? 왜냐하면 권순일이란 정말 대한민국 유사일에 대법관을 돈으로 매수한다? 이런 일은 없었거든요. 지금까지. 작은 비리들은 있을지언정 정말 그렇게 돈으로 매수당하고 그런 일은 없었어요. 그래서 영장실질심사라는 것은 그 사람이 정말 범죄가 중대해서 이 사람이 도주의 우려가 있느냐, 또 증거인멸에 염려가 있느냐, 이걸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인 거예요. 그래서 유창훈 영장 전담 판사가 기각을 한 것은 굉장히 사유가 사실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게 굉장히 모순적이 많지만, 기각이 됐다는 것은 그 사람이 죄가 없어서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일반 국민들은, 또 저들은, 우리 반대편에서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재명이가 그만큼 핍박받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결국 그것도 그들의 어떠한 그 매뉴얼에 의해서 움직이는 건데, 그것이 전부 다 가짜고 일반 국민들을 선동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가짜뉴스에 대해서, 정치 공작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일부 드렸고, 시간 관계상 다 말씀을 안 드려서 제가 오늘도 지금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그 가짜뉴스에 대해서, 정치 공작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앞으로 대한민국이, 그럼 우리가 과연 작은 힘이나마 어떤 식으로 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을 깨울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제가 나누고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많이 아셔야 돼. 알아야 상대방들이, 저들은 또 저들의 어떠한 그 방송만 보기 때문에 일관됩니다. 아주 100명이면 100명, 1000명이면 1000명 만나보지만, 우리가 얘기하는 종북, 크게 얘기하면 종북 좌파라고 할 수도 있고, 일반 좌파라고 할 수도 있고, 우리의 이제 반대 세력인 사람들은 목소리가 똑같습니다. 저들은 아주 일치 단계를 해요. 저들은 어떤 한 사람이 어떠한 일을 하면 금전적으로 엄청난 도움을 줍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마음 놓고 하는 거예요. 잘못돼서 징역을 가도 쉽게 얘기해서 영치금을 어마어마한 돈을 넣어줘요. 그럼 아무 부담이 없는 거예요, 생활에. 그렇지만 우리 합리적인 보수 내지 우리 대한민국 세력이라는 사람들은, 내가 보니까 물론 다 잘하지 않잖아요. 잘못하는 게 있어. 그러면 아주 그 사람들을 비판하고 비난합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비판이라는 말씀, 설교를 하셨지만, 그러한 어떠한 그 비판하는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 자유스러우니까 어찌 보면 이게 모래알처럼 보수들은 많이 정말 그 하나가 되지 않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자유민주주의란 토양에서는 정말 저들이 활동하기가 너무 좋은 거야. 대한민국에서 지금 보세요. 재판, 매스컴을 통해서 보셨죠? 간첩단, 충주 간첩단 사건, 청주 간첩단 사건들 보셨죠? 저들이 법을 악용해서 수도 없이 재판을 지연해서 6개월이면 1심에서 풀어줘야 되거든요. 다 풀려 있어요, 지금. 그 간첩으로 기소돼서 구속을 시켰던 사람들이 다 풀려 있어요, 지금. 이게 대한민국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사법부가 완전히 저들에 의해서 장악이 된 거예요, 지금. 그리고 민변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에요. 그 변호사들이 적극적으로 그 간첩단들, 또 이제 그 우리 반대 세력들에 대한 변호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마음 놓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2022년, 불과 작년이잖아요. 대통령 선거를 치렀잖아요. 그때 요즘에 최근에 이제 매스컴에서 많이 나오는데, 저도 은행을 다녔던 사람이고 어떠한 시행업 이런 걸 아는 사람인데, 대장동을 갑자기 윤석열이 주범이라고 그래요. 주동자라고 그래요. 아니, 이재명이 아니고, 이재명이가 성남시장인데 어떻게 윤석열이 대장동의 몸통이라고 하지? 결국은 그들은 이미 김만배라는 사람과 신앙님이라는 사람들이 이미 다 공작을 했던 거잖아요. 그 공작을 해서 이미 녹취록까지 다 만들어 놨고, 또 JTBC, KBS, MBC에서 바로 대통령
투표일 전에 대대적으로 터뜨렸잖아요. 이재명이는 뭐를 했어요? 전날에 480만 명한테 문자를 뿌린 거예요. 그것도 나중에 보전을 받았기 때문에 국민 세금이에요. 그 가짜뉴스를. 윤석열이가 대장동의 몸통이라는 가짜뉴스를. 그래서 여론이 이렇잖아요. 우리는 확실하게 안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겠지만 중도라는 사람들, 여기도 아니고 저기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러한 것에 흔들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날까지도 제가 알기로는 윤석열 대통령이 10% 이상으로 이길 것이라고 이제 들고 있었어요. 근데 당일날 딱 해보니까 어때요? 정말 큰일 날 일이 발생했었잖아요. 그만큼 이 일반적인 국민들은 정확한 정보를 얻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걸로 인해서 흔들리고 대통령까지도 바뀔 수 있는 그런 일들을 대한민국에서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2022년도에 그 대장동 사태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많이 들었지만 그 부산저축은행에서 발생했던 일들이 그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이 2021년도에 담당 검사했던 거예요. 검사가 조영이라는 사람을 불러서 커피 타주고 무마했다. 그래서 그들이 그 돈을 가지고 대장동에 투자를 해서 어마어마한 이익을 얻었다. 이게 그들의 스토리잖아요. 윤석열이가 커피 타주면서 그 사람한테 조사도 안 하고 그냥 돌려보냈고 결국은 그걸 무마시켰다. 이것을 대대적으로 나온 거예요, 방송에.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은 믿을 수밖에 없겠죠. 왜? 대한민국 언론에서 JTBC, KBS, MBC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러한 일들이 정말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렇게 우리는 생각지도 못한 그런 것들을 이들은 공작을 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지지 세력과 자기들의 몇몇의 그 핵심 세력들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것을 한 번, 두 번, 세 번 우리가 당한 게 아니잖아요. 엄청난 많은 숫자 동안의 과거 역사를 보면 당했어요. 그럼 더 이상 당하지 말아야 될 거잖아요. 그런데도 저들은 매스컴까지, 언론까지 다 장악을 다 했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굉장히 더 큰 위기가 올 수 있다고 저는 지금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장동의 그렇게 공작의 목표는 단 한 가지였잖아요. 대장동의 공작의 목표는 뭐예요? 윤석열이 떨어뜨리는 거잖아요. 이재명이를 대통령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럼 이재명이 대통령이 됐었으면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대한민국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아마 이민도 이제 돈 좀 있고 또 사회 지도층들은 이민도 많이 갔을 겁니다. 이민도 준비한다고 해서 저도 많이 들었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발생하는 그 수많은 사건들이 다 묻혔겠죠. 또 그들이 정치 공작을 한 김만배나 조우연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지금 신앙님이나 이런 사람들이 지금 다 어떻게 됐을까요? 엄청난 무슨 어디 좋은 직을 장관이 됐든 뭐가 됐든 다 갔겠죠. 그 거짓으로 인해서, 그 거짓말로, 정치 공작에 의해서 사실이 아닌 거짓을 가지고 그들은 출세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유혹 때문에 그들은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한민국이 처벌이 너무 낮아요. 처벌이. 법에서 왜? 여러분들 전관예우라고 들어보셨죠? 전관예우. 저들은 또 그렇게 됐을 때 변호사를 정말 대법관 출신, 어디 검사장 출신, 무슨 법원장 출신, 이런 대단한 사람들을 사는 거예요. 물론 사법부에도 자경화 이미 됐지만 또 자경화가 안 된 판사들이라 하더라도 그 막강한 그 변호인들에 의해서 징역 3년 줄 거 2년 주고, 2심 가면 또 2년 줄 거 1년 주고, 또 징역형 줄 거 집행유예 주고, 이런 식으로 다 풀려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잃는 것보다 얻는 것이 훨씬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은 계속해서 가짜뉴스를 만들고 가짜뉴스를 생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2022년도에도 이러한 엄청난 공작을 통해서 저들이 대통령까지도 바꾸려고 이제 했다는 것이 정말 끔찍한 일이잖아요. 끔찍한 일 아닙니까? 그래서 그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들 보셨죠? 0.73%라는 정말 깜짝 놀랄, 새벽까지, 여러분 저는 잠을 못 잤어요. 새벽까지 그거 보느라고 새벽까지 봤는데 0.74%라는 것은
이게 어떻게 0.73%예요? 0.73%면 그 당시에 투표율이 77.1%였었어요. 그리고 투표자가 3,400만 명 정도 되는데 그 당시에 이재명이가 얻은 투표수가 1,614만 7,738표예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과 24만 7천 표 차이예요. 24만 7천 표. 그러면 이재명이를 찍은 사람들은 다 반국가 세력이고 그 사람들은 다 좌파고 다 간첩인가요? 아니잖아요. 그냥 매스컴에 의해서 주변 사람에 휩쓸려 간 거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심상정 씨, 정의당이 아시죠? 정의당. 심상정 씨가 얼마 얻었냐면 2.37% 얻었어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절반 이상이 저쪽이란 얘기예요. 찍은 사람들이. 이재명 플러스 심상정을 하면 저쪽이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허경영 씨가 0.83% 얻었어요. 허경영 씨가 0.83%. 그러면 허경영 씨 거 몰아줬으면 어떻게 됐어요? 이재명이가 된 거잖아요. 정말 아찔한 거란 말입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이게 보호하지 않았다면 대한민국이 넘어갔지. 이게 0.73%로 정말 이런 얘기 또 있더라고요. 그게 검증은 안 됐지만 저들이 조작은 했는데 좀 덜 했다는 거예요. 물론 검증은 안 됐기 때문에 그것이 뭐 밝혀진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러한 일들이 그냥 그때만 일어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계속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한민국 법이 너무 솜방망이.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들이 성공한 쿠데타는 어떻게 돼요? 저들이 성공을 했어. 그러면 그 사람들의 모든 죄는 다 사하여 주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저들을 영웅으로 만들잖아요. 저들은 철저하게. 그렇기 때문에 저들이 끊임없이 이 짓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보면은 저들은 어디서 저런 게 오느냐면은 그 공산주의 사상에서 오는 거예요. 칼 마르크스, 또 얼마 전에 우리가 안토니오 그람시 목사님이 말씀하신 그 조용한 혁명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저들은 그것이 깔려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러시아를 혁명했던 레닌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제국주의론에서 공산주의자란 모름지기, 법 위반과 거짓말, 속임수, 은폐를 예사로 해야 된대요. 그냥 생활인 거예요. 저들은 뭐 양심의 가치가 아무것도 없어요. 목표를 위해서, 목적을 위해서는 이게 거짓말? 당연한 거야. 이렇게 아예 제국주의론이란 책에 써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들은 그런 것들을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들은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왜? 그게 먹히거든. 그렇게 하니까 대통령도 되고 국회의원도 되고 뭐 돈도 벌고 다 하네? 안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이게 대한민국이 지금 처한 위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국 소설가 조지 오웰 잘 아시죠? 그분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좌파는 거짓을 진실로 만드는 기술자들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있는 일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파가 숨지는 건 뭐냐면 저들이 왜 저러지? 왜 비상식적으로 저러지? 왜 저래? 저들은 양심이 없나? 이렇게 접근한다는 거예요. 너무. 저들은 목적을 위해서는 정말 부모 자식도 죽일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공산주의 사고를 공부를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순진하게 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도 강할 때는 강하게 그들을 대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대한민국이 단순히 지금 현재 우파냐 좌파냐 내가 어떠한 높은 지위에 가기 위한 이런 싸움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의 싸움은 문화전쟁이고 용어전쟁이고 역사전쟁이고 자유주의와 공산주의의 체제전쟁이고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 현실이.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알아서만 그쳐서 될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한테 여러분들도 알려야 되는 거예요. 왜?
언론도 지금 이제 모르겠어요. KBS가 이제 사장이 해임되고 이제 새로운 이제 사장이 이제 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직도 이런 주요 공중파가 많이 장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반 국민들은 뉴스에서 나오는 일들을 진실로 여기기 때문에 아직도 많이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알려야 되는 거예요, 아직은. 그래서 매스컴이 정상화되고 정말 언론이 정상화될 때까지는 우리가 끊임없이 깨어 있어야 되고 우리가 배워야 되고 우리가 전파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러한 저들이 반 대한민국 세력이라고 제가 표현할게요. 뭐 좌파가 됐든 저들이 이것을 2022년도만 했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2002년도 아시죠? 병풍 사건 아시죠? 그때도 노무현 씨가 대통령이 됐는데 사실은 이해창 씨가 대통령이 100% 되는 걸로 확정적이었어요. 그래서 그 병풍, 그 자녀 둘이 179cm가 45kg를 나가서 군면제가 됐다. 좀 사실은 잘 믿겨지지 않는 건 맞아요. 제가 키가 180인데 제가 45kg 나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지금 83kg 나가거든요. 그럼 저 반쪽이야 거의. 그러면 일반인들 사실은 믿기가 힘든 얘기잖아요. 그걸 이용해서 결국은 그걸 터뜨린 거예요. 그걸 가지고 조사를 해보니까 이해창 씨가 그 당시에 지지율 손해가 11.8%였대요. 지지율이 떨어진 게. 그런데 그 당시에 2.3%포인트로 노무현 씨가 대통령이 됐어요. 그 당시에. 그럼 뭐예요? 대통령이 바뀐 거잖아요. 대통령이 바뀐 거예요. 왜? 거짓말로, 정치 공작에 의해서. 이런 일이 또 있으면 안 되는데 작년에 이런 일이 또 있었잖아요. 다행스럽게 0.73%로 이긴 것 뿐이죠. 이런 일들을 저들은 수도 없이 해요. 김대엽 씨가 그 당시에 주동자였는데 얼마 받은지 아세요? 징역? 1년 9개월 받았어요. 1년 9개월. 서른 씨는 집행유예 받았고 그 당시에 지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서른 씨 아시죠? 서른 씨도 거기 주동자였었어요. 그 가짜 뉴스에. 그런데 그분은 지금 다 사면 받아가지고 또 국회의원 하고 있잖아요. 이게 정말 이런 일들이 이렇게 하고도 건재하다는 거. 또 광우병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얼마나 대한민국의 쑥대밭을 만들어 놨어요. 우리 보수우파 대통령 돼가지고 이명박 대통령이 완전히 정말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런 어떠한 계기가 된 게 광우병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광우병 사태 통해서 지금 소고기가 어때요? 대한민국 1위예요, 수입이. 그리고 그 당시에 피해만 3조 7천억 정도래요. 그 광우병 그걸로 인해서 피해를 발생 본 게. 그럼 누가 그거를 감당하나요? 전혀 감당하는 사람 없어요. 책임지는 사람도 없고 그 당시에 그 숨어 선동했던 사람들 지금 다 건재하게 잘 먹고 잘 살고 있잖아요. 끝까지 그들을 어떻게 단죄를 하든 사회적으로 매장을 시키든 어떠한 주요한 업무를 못하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게 결국은 국민이 깨어 있어야 되는 거야. 또 대한민국 사람들은 빨리 또 잊어요. 3개월만 지나면 영화에서도 나오잖아요. 3개월만 버티면 다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저들이 저러한 우리 사람의 마음을 교묘하게 이용하면서 공산주의 사상을 가지고 이것을 다 이용해 먹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러한 가짜뉴스가 천안함 폭침에 대한 거 그런 것들이 다 누가 하느냐면 더불어민주당이 배후에 있을 거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고 그 단체가 있어요. 그러한 단체들이 똑같아요. 항상. 근데 이태원 사건도 마찬가지고 세월호도 마찬가지고 그 단체들이 옛날에 병풍 사건부터 했던 그런 단체들이 지금도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대를 이어서 충성하는 거예요. 대를 이어서. 저들은 끊임없이 또 진화하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순진한 우파라는 사람들은 저들에게 대적이 되나요? 안 되잖아요. 지금까지 없었잖아요. 불과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되면서 2019년도에 정말 그 전광훈 목사님이 광화문에서 문재인이 간첩이라고 하기 전까지 우파란 사람들이 모여서 단체 활동을 행동을 한 적이 별로 있었나요? 거의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안 해도 지금까지 잘 먹고 잘 산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지났어요, 이미. 그리고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저들은
김의겸 의원이나 됐든 김어준 씨나 됐든 이런 사람들 보시잖아요. 저들은 끊임없이 음모론을 퍼뜨리잖아요. 김의겸이라는 사람은 말도 안 되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퍼뜨려 놓고도 면책특권이라는 곳에 숨어서 저들은 저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걸로 인해서 우리 일부 사람들 말고 그냥 대중들은 그 말을 믿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김건희 씨가 뭐 콜골했다, 뭐 아니면 뭐 술집 접대부였다. 이걸 지금도 믿는 사람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건들이 계속해서 나오는데 이런 것들에서 나오는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잃는 것보다 얻는 게 훨씬 많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고 사법부, 입법부, 정말 국회의원들이 너무나 중요한 거야. 자유민주주의 때문에. 북한이라면 이게 통하나요? 전혀 안 통하죠. 어느 날 갑자기 잡아다가 총살시키면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자유민주주의는 그게 아니잖아요. 절차가 있고 법이 있잖아요. 저들은 그거를 교묘히 이용해 먹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왜 또 깨우치고 해야 되냐면 내년 4월 10일에 국회의원 선거가 대한민국의 어떠한 역사를 어떻게 바꾸는, 뭐 도약하느냐, 나라고 떨어지지 않는 분기점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한 4, 5개월 정도 남은, 5, 6개월 남은 내년 국회의원 선거 때문에라도 우리가 좀 더 힘들고 어렵더라도 좀 더 우리가 깨어있고 좀 더 이것을 주변 사람들을 계몽하고 알리고 이런 일들을 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내년에 만약에 150석을 반을 못 얻는다. 그러면 국민의힘 쪽 내지 국민의힘, 뭐 자유통일당 이런 그래도 대한민국 세력들이 못 얻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끝나잖아요. 말씀만 맞다나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집토끼가 있고 또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럼 우리는 그 중간에 있는 중도 사람들을 이제 끌어들여야 되는데 우리가 줄다리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게 몇 명이 안 돼. 그런데 저들은 어떻게 중간 사람들 당기냐면 북한이 있죠. 중국이 있죠. 또 좌파 정권이 있고 정당이 있어요. 그리고 민노총, 전교조, 신문, 방송, 언론도 다 있어요. 그럼 줄다리기 하면 누가 이겨요? 저들이 이기게 돼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우리가 힘을 비추고 안 하고 우리가 우리 세력을 좀 더 키우지 않으면 결국은 질질질질질 줄다리기 해보셨잖아요. 초등학교 때 힘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끌려가가지고 지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게 체제 줄다리기야, 체제 줄다리기. 그래서 우리가 힘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또 쉽게 얘기해서 우리의 말을 동의하는 동역자들을 더 많이 늘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그래서 가장 또 이제 우려되는 것이 사실은 이 최근에 국정원에서 그나마 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선관위에 대해서 매스컴을 통해서 굉장히 좀 그동안에 부정선거를 주장했던 사람들이 했던 말이 야, 다 맞네 하는 어떠한 발표를 했잖아요. 해킹이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에 그 전자개표 가가지고 눈을 부릅뜨고 봐도 소용없는 것이 해커가 마지막 숫자를 조작하면 아무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거예요. 더 웃기는 것은 선거사범은 쉽게 얘기해서 뽑아내는 6개월 안에 이것을 결론을 내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어때요? 3년, 4년이 지나도 사법부에서 그리고 기각을 다 시켜버려. 뭐가 나와도 기각이야 그냥. 이렇게 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도 염려하는 것이 이 부정선거에 대한 것을 과연 어떻게 막을 것인가 가장 크잖아요. 지난번에도 소쿠리 투표니 뭐니 또 어떤 사람은 받았는데 이미 찍혀 있는 걸 받은 사람도 있잖아요. 이게 무슨 선관위예요, 이게. 완전 반장 선거만도 못한 그런 관리를 하고 있는 게 대한민국 선관위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럼 과연 윤석열 대통령이 제가 보건데도 여러분이 생각할 때도 왜 저러고 있지? 답답하네? 그러면 과연 내년에 150석을 못 얻으면
가장 타격을 큰 사람이 누구예요? 윤석열 대통령이잖아요. 그럼 그분이 모르고 지금 있을까요? 이런 것들을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그냥 어떻게 되겠지 이렇게 있을까요? 저는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나름대로 지금 카드를 분명히 저들을 한 방에 제압할 수 있는 어떠한 카드를, 왜? 평생 검사를 했잖아요. 그럼 저 사람들은 범죄에 대한 이런 거에 대해 굉장히 촉이 밝은 사람들이잖아요. 또 밑에 또 한동훈이 있잖아요. 한동훈이 좀 똑똑합니까? 그럼 그 사람들이 나 몰라라고 있겠다? 저는 그렇게 보진 않아요. 약간 희망적일 수 있지만 어찌되었든 조만간에 어떠한 뭐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여론조사, 아까도 어떤 분 같이 얘기했는데 여론조사가 온 거예요, 오늘. 그런데 50대 넘었다니까 엉뚱한 얘기하면서 끊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론조사가 여러분들 윤석열 대통령 여론 지지도나 국민의힘 지지도가 엄청 떨어지고 더불어민주당이나 이런 쪽이 올라가잖아요. 이게 가능하다고 보세요? 이게 올바른 여론인가요? 그러니까 그런 건데 중요한 것은 그런 여론 조작을 통해서 저들은 부정선거도 한다는 거예요. 여론을 올려놓고 자기들이 가짜일지언정 여론 조작을 계속 하는 거야. 그래 놓고 지금 200석 얘기 들으셨죠? 200석. 저들이 갑자기 200석도 할 수 있겠네? 하고 더불어민주당 사람들이 지금 몇 명이 지금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200석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전광훈 목사님께서 200석을 해야 된다고 막 목놓아 부르짖는 게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200석이면 헌법도 개헌할 수 있고 대통령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게 200석이에요. 그럼 저들은 200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은 지난번에도 180석 한다고 했는데 됐어요. 좀 싸가지, 뒷골이 좀 싸가지 않으세요? 야, 저들이 벌써 공작에 들어갔구나. 무슨 근자감이라고 할까? 근거 없는 자신감은 아닐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더 얘들이 어떤 짓을 하고 있는지를 눈을 시퍼렇게 뜨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200석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전애들이 했기 때문에 저는 좀 더 우리 쪽의 입장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야 이 우파라는 사람들, 대한민국 세력들은 이거에 대한 더 위기감을 가지고 더 볼 수 있는 계기가 됐었으면 좋겠고, 저희 작은 바람이에요. 정말 이것을 계기로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은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겠죠. 그래서 부정선거라는 것은 대한민국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캐나다도 중국에서 개입해가지고 자기들이 우호적인 데를 당선을 시켰어요. 실제로. 그래서 이것이 대한민국에 있는 전자개표기가 또 수출돼서 거기서 쿠데타도 일어나고 선거도 다시 하고 이런 일들이 여러 군데 있었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중요한 대의 민주주의인 선거를 하고 우리의 주권을 표현하는 건데 이거를 빨리 우리는 12시 전에 11시 전에 빨리 결과를 봐야 되기 때문에 전자개표를 해야 되는 겁니까? 하루 걸리면 어떻고 이틀 걸리면 어떻습니까? 정확히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사실 내가 찍은 그 표가 온전히 행사돼야 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빨리빨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빨리빨리 문화가 습성이 돼서 그런지 몰라도 그것을 조금이라도 늦게 나오면은 오히려 막 화를 내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건 아니라는 거죠. 이번만큼은 천천히 가도 3일이 걸려도 좋으니까 정말 제대로 모든 대한민국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개표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가장 더 큰 위험이 뭐냐면 북한에 사이버 정예부대가 7,000명이 있대요. 7,000명이. 또 중국에 또 사이버 부대가 또 있어요. 그럼 북한이나 중국이 우리 보수 우파 이런 사람들 편일까요? 아니잖아요. 저들은 더불어민주당이 됐든 우리가 얘기하는 좌파 세력들이 정권을 잡아야만 자기들이 훨씬 유리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더 훨씬 위험하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 부정선거에 대한 만큼은 우리가 이번에는 철저하게 해야 되고, 어젠가 제가 그 조선일보에 나온 칼럼을 보니까 칼럼에
그 캐나다 맥마스터 교수 되시는 분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아주 좀 체계적으로 올려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느끼기엔 조선일보도 이제 부정선거에 대해서 조금 이건 의식을 가지고 뭔가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심지어 대만은 지금요, 그래서 그냥 수개표로 바꿨어요. 아예 대만도 IT가 무지하게 발달한 나라잖아요. 우리하고 비슷하게 IT가 발달했습니다. 대만도. 그런데 거기는 아예 없애버렸어요. 수개표를 해, 수개표를. 바로 거기서 투표를 하고 거기에서 바로 개표를 하는 시스템을 도입을 했어요. 그런 나라들이 지금 많아요. 그런데 왜 대한민국만 굳이 IT로 전자개표를 해야 될까요? 더군다나 국정원에서 인터넷진흥원하고 테스트를 해보니 취약성은 정말 어느 나라보다도 더 높게 나왔잖아요. 얼마든지 그거를 전체 선거인 명부도 바꿀 수 있고, 쉽게 얘기해서 1번 찍은 사람을 2번으로 바꿀 수도 있고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전자개표를 왜 합니까? 대한민국도 쉽게 수개표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는. 그래서 수개표 운동을 해야 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들은 정말 애국자신데 이렇게 나오셔서 예배도 드리고 또 애국 예배도 드리고 이런 분들이 1명, 2명, 3명, 10명 많아질수록 이 대한민국은 올바른 길, 깨어있는 나라, 정말 21세기 G2 국가로 나갈 수 있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민들이, 저도 이제 관심이 전혀 없었어요. 정치에. 국회의원 이름들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런데 어떤 계기로 이걸 알다 보니까 지금은 웬만한 거 다 알죠. 그쪽 분야 또 공부도 하게 되고 또 신문 같은 것도 자주 보게 되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지식도 습득하게 되고, 그래서 이것들이 저 같은 사람들이 자꾸자꾸 깨어나야만 된다고 저는 보는 것이고, 우리가 이런 얘기가 있어요. 국민들이 만약에 정치에 저처럼 옛날처럼 관심을 놓는 순간 가장 천박한 자들에게 지배당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선동에 대해서는 무겁고 준엄한 형벌이 적용되도록, 아까 그거 들으셨죠? 징벌적 손해배상 이런 거. 이게 뭐냐면은 보통 우리가 어떠한 기업이 범죄를 저지르면 그 기업한테만 원래는 그 죄를 묻고 추징을 해요. 그런데 양벌적 규정이라는 게 또 있어요. 그러면 그 범죄를 저지른 대표면 대표이사, 이사면 이사한테도 그 책임을 묻는 거예요. 그게 또 양벌적 규정이라는 게 또 있고, 그래서 이 징벌적이라는 것은 그 개인한테 어떠한 가짜뉴스로 됐든 거짓을 유포해서 사회적으로 엄청난 피해를 받든 이런 것들이 대한민국에는 엄청나게 많아요. 강정마을부터 시작해서 천성산 도룡룡문 지금 잘 살고 있다 하더라고요. 그 어떠한 스님에 의해서 엄청난 몇백억이 날라갔고 등등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개인한테 청구를 해야 돼요. 민노총도 마찬가지예요. 경찰을 때려 부수고 경찰서 때려 부시면 그 개인한테 처벌하면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경제적인 거예요. 나한테 청구 들어오는 거. 그래서 이런 쪽으로 법을 바꿔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한 150석 이상, 180석 이상, 200석만 되면 정말 금상첨화죠. 지금 그전에는요, 전부 다 그 소송을 하다가 문재인 정부 때는 다 치하해 줬어요. 전부 다 치하를 해줬기 때문에 경찰을 두드려 패고 경찰차를 여러 대를 전복을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경찰만 처벌을 받아서 경찰 개인들이 2천만 원, 3천만 원 다 손해배상을 물리는 그런 판결이 나왔었습니다. 어찌됐든 그래서 대한민국 기반을 무너뜨린 대한민국 좌빨들이 가장 두려워한 것은 금방 말씀드린 징벌적인 손해배상 청구예요. 그래서 우리가 국회의원들을 늘리고, 그래서 어떠한 그런 법들을 정형화시켜서, 또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제 시간이 이제 지났으니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데, 저는 개인적 생각은 어떤 생각이냐면, 공수처 아시죠? 공수처. 근데 공수처가 그렇게 문재인 정권에서 반대를 했는데도 만들었잖아요. 근데 공수처가 주로 검사, 판사를 잡을 수 있는 기관이에요. 검사, 판사를. 그런데 지금은 문재인 정부 시절에 임명했던 사람이
그쪽에서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 되잖아요. 그럼 반대로 그 사람도 임기가 있을 거잖아요. 그럼 임기가 있으면 임기를 제대로 된 사람을 바꿔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판결하고 말도 안 되는 기소하고 이런 사람들 정말 공수처를 통해서 우리가 반대로 그거를 이용하면 어떡하는 사실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대한민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유민주주의다 보니까 저들이 활동하기가 너무나 좋은 거예요.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같이 이렇게 정상적인 사고를 하고 대한민국을 생각하고 이런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나 답답하고 우라통이 저미는 그냥. 국가보안법 여러분들 관계 있어요? 국가보안법 관계 있는 사람 흔들어 보세요. 국가보안법을 왜 폐지해야 돼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국가보안법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왜 저들은 끊임없이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자고 할까요? 이익을 얻는 게 있으니까 그러겠죠. 대한민국이 정말 자유민주주의가 너무나 좋은데 시장 경제를 통해서 너무나 발전을 크게 이루었는데 저들이 그런 약점을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을 약점을 이용해서 파고들어서 지금 70여 년 동안 공작을 하다 보니까 오늘날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묵인하면 안 돼, 방종하면 안 돼,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세계 곳곳에서 전쟁도 일어나고 지진도 일어나고 이상기온도 생기고 다양한 일들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대한민국만이 아까도 말씀을 목사님도 설교를 하셨지만 대한민국만이 지금 차별금지법이니 포괄적 차별금지 여러 차례 통해서 지금까지 개정을 그거를 갖다가 입법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지금까지 잘 막아왔어요. 그거 통과되는 순간 교회 정말 문 닫아야 됩니다. 대한민국은 도덕과 윤리, 5천년, 반만년 무슨 유구한 역사 하루아침에 다 깡그리 날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우리가 국민이 깨어야 되고 물론 여기서 지도자들 되시는 또 목사님들 이런 분들이 다 깨어나야 되는 것이고 한 명, 두 명 갖고는 안 되지만 우리가 뭉치면 우리가 한 목소리를 내면 정치인들도 바뀌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작은 힘이나마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오셔서 저의 작은 목소리를 좀 경청해 주셔서 또 이거를 통해서 조금 한 사람을 더 계몽할 수 있다면 저는 오늘 이 자리가 굉장히 즐겁고 보람된 자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감사합니다.